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8천만 결의,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연초부터 서해 포격과 대한민국 초토화라는 발언, 그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제1적대국까지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괴멸시켜 끝나게 만들고 미국에는 상상하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사일과 어뢰, 잠수함 등 종류별로 신무기를 내놓은 북한은 그제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내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첫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사실이라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이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허풍, 허세는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수하겠다,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잠시 후 총선 시기에 빨라지는 정치권 소식 들고 프레스룸 라이브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모아모은 이슈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총선이 가까우면서 여야 주도권 경쟁이 팽팽합니다. 장가 기자, 우선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희롱 논란이 된 현근택 변호사를 거론하면서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2번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네. 물어보거든요.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네, 흥미로운 인터뷰 2개 듣고 오셨는데 정리해볼까요? 현근택 변호사 사안이 여당이 일어났다면 훨씬 더 단호하게 대처했을 거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진보는 보다 개혁적이고 보수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개혁적이지 않고, 이런 프레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즉 영국도 보수당이라는 이름은 수백 년 동안 보수당이 계속 지켜왔지만 노동당은 사실 자유당이었습니다. 근데 자유당은 없어지고 노동당이 됐죠. 보수가 변했기 때문에, 개혁했기 때문에 보수당이 계속 잔존하는데, 다만 이해는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공천 또는 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혁신을 해왔어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보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하는 데는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혁신을 외치고 늘 선거 때마다 개혁을 주도해왔던 민주당이 도리어 지금 개혁적이지 않다, 네. 혁신적이지 않다, 우리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까지 끌어들이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뭐 금기어 같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나땡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면 땡큐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량이나 능력을 굉장히 낮은 기준점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꾸로 박영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이거 다 놔뒀겠느냐. 개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것을 생각을 하라. 엄친아라고 아시죠? 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이렇게 똑똑하더라, 반장하더라, 개혁하더라. 이렇게 하면 듣는 아들은 저 화가 나잖아요. 찰떡 비웁니다. 그렇죠. 친명 아마 화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픈 비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 박용진 의원이요, 찐명 대전으로 공천 이거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어쨌든 즉각 조치하겠다 한동훈이면 네. 이렇게 끌어들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 내부에서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좀 뭐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박용진 의원이 뭐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뭐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봐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 박용진 의원 같으면 당 내에서 굉장히 중진 의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잡음들을 이런 계파 갈등으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시도에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검증이 단계이고요. 아직 공관위가 제대로 공천 단계를 밟고 가지는 않습니다. 검증위는 말 그대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여기서 적격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천의 아주 초기 단계의 검증일 뿐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뭐 현근택 뭐 부원장이라든지 여러 사례를 들면서 마치 이런 모든 그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이 계파 갈등화하는 것처럼, 계파 갈등인 것처럼 치환시키는 것은 사실 오히려 당 내부에서도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 하에 그 시스템대로 당원 당규의 그 기준대로 공천이 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서 이런 모든 논점이나 이런 모든 갈등들을 그렇게 계파 갈등으로 치환하는 것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사건도 시끄러운데 일단은 이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들인 문제 민주당에서는 좀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엇갈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 뭐 이걸 가지고 뭐 공론화되거나 뭐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말씀들 쏟아내고 계시는데 특히 뭐 오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공관위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글쎄요. 2번 생각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국민의힘은 공관위 절차, 그러니까 이제 공천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가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공관위에 앞서 검증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등 국면이 좀 확대돼서 보이는 민주당이 측면들이 앞에 한 단계가 있거든요. 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잡음들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2번 생각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단언하시는 것 정치의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정치 경험 없으신 게 좀 티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출발부터 민주당 일부 후보자 성비 문제로 좀 삐걱대고 있는데 네. 출마 포기자 사례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주의 서구 갑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됐었던 이 강희연 이재명 대표 특보 같은 경우에는요. 성추행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이 부분에 대한 후보 검증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도 뽑히는 강 특보는요. 이 성희롱과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졌던 자신으로 인해서 당에서 계속 결정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을 호소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와 또 당의 이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될 수는 없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각에서는 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건이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니까 네. 스스로 빨리 결단 내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부적격 판정을 진즉에 내렸어야죠. 왜냐하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강희연 특보가 경기도의 산하 기관에 있었어요. 그때 임명을 받았을 때도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도의 산하 기관 내 임원도 못하는 어떤 그런 성비위가 지금 국회의원을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끌었다는 건 그만큼 강희연 특보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강희연 특보는 사실상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됐다. 그리고 그런데 늦은 게 도리어 민주당에 지금 아직도 여파가 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리더십에 좀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어떤 친명 인사들 좀 더 나올까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앞서서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이미 본인의 이의 신청을 철회하면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이런 공천 과정 또 이제 검증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관위 과정에서 또 그 당사자들이나 혹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입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논의의 과정은 시스템 공천 하에서 그리고 당원 당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러니까 친명 인사가 뭐 철회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하게 부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당이 좀 시끄러운 가운데서요. 이제 피격 당한 뒤에 뭐 회복을 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이 비명계 탈당 그리고 친명 공천 문제 뭐 과제가 산적한데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심상치 않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직후 이틀 동안 이뤄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요.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부분 기타 정당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으로 갔고요. 또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13일간 이루어진 주요 정치 키워드 검색량을 보니까요. 이슈 주목도가 제3지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일단은 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리고 이슈 주목도 많이 사람들이 거론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예. 제3지대보다 밀리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과 관련해서 엑셀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량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민주당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슈 주목을 시켜야 돼요. 지금은 우리 당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런 지금 구도로 싸울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이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 부산 경남에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슈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상품도 내놓지 못하고 우리의 가게보다 남의 가게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슈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 자신들이 어떤 상품을 내놔도 나중에 호소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될 부분이고요. 호남이 걱정입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봐야 되는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해요. 네. 즉 자기네들한테 얼만큼 잘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확장성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떠한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이라든지 중부권이라든지 이렇게 열광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사람을 내놨어 그러면 이 당이 계속 지지를 할래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남에 그러니까 특히나 부산 경남의 민심이 출렁거린다. 이런 것들이 도리어 호남에서도 출렁거리는 어떤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두 개의 빨간 신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호남 지지율을 좀 밀리는 상황. 제3지대보다 주목도가 덜한 상황. 민주당 해결책 어떻습니까? 일단 호남 지지율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또 원칙과 상식에 속하셨던 3명의 의원이 탈당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당이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참 송구한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양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컨벤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탈당이라든지 갈등 양상으로 인해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는 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빠르게 당무에 복귀해서 첫 번째 일성으로 내놓는 그 통합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호남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지지세를 결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복귀 시점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민주당 관련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이 선고돼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상금 부대변이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어요. 뭐 수사 잘못했다고 고소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제 오후 이경 전 상금 부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냈던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고소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 민주당의 적격, 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2가지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찰관이랑 첫 통화할 때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진술을 했고 예. 이러한 진술이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 그대로 적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이 피의자와의 첫 통화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 지적을 했고요. 2번째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2년 전에 수사 처음부터 나는 모든 것이 당당했기 때문에 CCTV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결국 경찰에서는 이런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경 전 부대변인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요. 친명계 인사.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입당한 이상민 의원 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던 분인데 네. 자,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공천에서 자격을 지금 잃은 상태입니다. 부적격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불복해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항소심 재판이라는 것이 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판결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책을 동원해서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뭐 수사를 했던 경찰들을 고소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그때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과 관련된 당의 결정을 좀 번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도로 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제3지대 신당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닻을 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시에요. 서울 동작구에서 발기인 대회를 여는데요. 당명을 채택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창당 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이 친명계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 출마를 원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전 고양시장 그리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등이 동참을 선언한 바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그리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 빅텐트 연대를 모색 중인 인물들도 참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발기인이 2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언급 들어보시죠. 양당이 폭주하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의석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 60석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 60석 정도 기대한다. 이거 굉장한 자신감인데 일단 뭐 세를 불리고 있고요. 뭐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민주당 많이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만 보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뭐 5, 60석을 목표로 얼마든지 세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예상하시려면 좀 눈에 보이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근거가 어떤 건지 저는 좀 알기는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솔직히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하면 그 지금까지 알려진 행보는 당연히 좀 엄중하고 또 신중하고 항상 근거나 팩트에 기반한 정치 행보를 보여주셔 왔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5, 60석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특히나 이제 말씀하시면서 발기인이 뭐 원래 2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발언도 이제 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정도 되는 그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굳이 발기인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공언하셔야 할 정도로 지금 이 신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서 당원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어떤 명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방향이 있으신지를 앞으로 더 많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5, 60석 네. 근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근거는 뭘까요? 이전에 양당 체제에서 3당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이번에 3석만 얻겠습니다. 이번에 5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정당 네. 없었어요. 전부 다 30석, 교섭단체 최소한 네. 교섭단체 이상. 옛날에 30석이 교섭단체였으니까요. 그렇게 지릅니다. 일단 그래야 우리 세가 이렇다라고 과시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떤 근거보다는 세가 이렇게 불려 나간다 해서 실제로 현역 의원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정말 많이 나와.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나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혹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게 내가 몇 석이고 몇 석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언론이나 혹은 이런 이 정치 분석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재는 그래서 새 과시, 새 불리기용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다?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준석 위원장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는데 이 상징색을 먼저 어제 발표를 했는데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황색 배경화면을 공개하면서 이 신당의 키 색상 이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신당을 창당하면서 상징색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색상인데요. 네. 주황색은 사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나오는 색깔이죠. 그렇죠. 따라서 일각에서는 보수와 이 진보를 아우르는 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실장님, 네. 일단은 보수하고 좀 다른 진영까지 좀 아우르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이는데, 근데 또 이준석 위원장이 미래 대연합하고 좀 통합 시점을 놓고 좀 이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래 대연합 측 조응천 의원은요, 일단 설 전에 뭉쳐야 된다. 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아니다. 좀 빠르다. 일단 선 긋는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서로 일단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치열한 이 계산, 그러니까 주판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즉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죠? 조응천 의원 측이 유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현역 의원 3명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신당은 좀 불리해요. 현역은 허은하 의원이지만 허은하 의원은 비례이기 때문에 비례에 지금 그 당을 자신의 어떤 의원직을 사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현역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선거 보조금이나 경상비에 직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쪽은 현역이라는 플러스 이 돈이 있고 이쪽은 근데 세가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낙연 신당은 2만 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4만 명 이상이 모여 5만 있다. 모였다고 하죠. 5만 명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지금 내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주도권을 더 빼앗길 수 있어. 내가 좀 더 세를 불린 다음에 협상을 하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설 전에 일단 같이 해야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밀고 당김이 앞으로 서울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주도권 싸움이군요. 자, 조응천 의원에 이어서요, 이낙연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제3지대가 설 전에는 뭔가 좀 움직여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그 주장 한번 오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가능한 한 설 전에 정치적인 어떤 목표 또 선언 또 국민들에 대한 약속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야 이번에 총선에서 이 생각이 실현이 되려면 예. 그러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양해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1차 목표는 설 이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큰 천막, 빅텐트의 기반이라고 할까? 그걸 당신들이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빅텐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뜻을 먼저 모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통합 시점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설전 방금 얘기했지만 설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설전이 왜 그럴까요? 사실 좀 많이 급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조응천 의원이 했던 얘기 궁죽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궁하면 즉 통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에 계셨던 그 새 의원들이 이 신당 창당과 그리고 빅텐트 이런 대연합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급한 게 이제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그 신당 창당과 그리고 제3지대의 어떤 주도권 다툼에서 지금 현재 우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 때문에 사실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묘한 또 어떤 입장차를 보입니다. 설전은 좀 너무 빠르다라는 취지로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은 급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엇갈린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에 계셨던 새 의원이나 민주당에 계실 때부터도 항상 시점을 정해놓고 답을 달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항상 시점을 앞두고 정해놓고 상대에게 답을 내놔라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 설전에 뭔가 된다 이런 시점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석에 따라서요, 뭐 이준석 쪽이다, 아니면 이낙연 쪽이 더 주도권이 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 제3지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거죠? 네,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를 통해서 하나로 뭉친다면 그중에서 당의 간판은 누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예. 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20%,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6%, 그리고 그 뒤에는 금태섭, 조응천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통합신당 간판으로 누가 적합하냐. 일단 이준석 전 위원장이 지금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종훈 실장님. 네네. 만약에 합친다면 전제로입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이 가장 뭐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합칠 수 있을지도 아직 확언할 수 없고 왜냐하면 너무 계산이 다르거든요. 아까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간에 합쳤을 때의 이익과 그다음에 따로 했을 때의 이익이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치면 분명히 색깔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호남 지지, 그러니까 호남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출향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호남에서 얼만큼 받아들여질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어떤 정치인을 간판으로 내세웠을 때 호남에서 혹시나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얼만큼 있느냐, 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끌어들여서 간판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영남이라든지 중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표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딱 떨어져야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저분들 중에 사실 이준석 위원장은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는 또 당대표 자기는 안 할 거다. 네. 이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럼 가장 적합해 보이십니까? 아니, 이낙연 대표가 만약 안 한다고 한다면 다른 뭐 김종민, 양향자, 이현우, 금태섭, 조응천 의원의 한계는 아주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아요. 이제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메신저가 얼만큼 큰 영향을 할 수 있느냐, 메시지를 던졌을 때 얼만큼 주목도를 끌 수 있느냐가 사실은 당에서의 권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딱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호감 비호감을 다 떠나서 이슈 주목도가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간판으로 적합하다라는 지금 대답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뭐가 될지 사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요, 제3지대 통합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존 정당의 이탈자들의 연합은 신선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뭉쳐졌을 때 빛나는 거는 저는 이준석 전 혼자죠, 대표 한 혼자. 명일 것이다. 네. 그리고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하다. 그럼 뭐 때문에 이 당을 나가서 제3지대를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냐고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동훈 실장님. 네. 일단 우상호 의원 말은 이준석 위원장 키워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뭐 좀 평가절할까요? 비판일까요? 이런 말을 하네요. 그래도 우상호 의원은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응원하는 도리어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간판으로 해라. 그랬을 때 이탈하는 거는 도리어 보수 쪽이 더 이탈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크고 있다.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을 민주당 소속의 많은 분들이 일부러라도 전략적으로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상호 의원 말씀이 어느 정도는 전 동의는 합니다. 네. 자신들이 정말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함께 했을 때 가치가 연대가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면은 모를까 아이고 이게 함께 하면은 굉장히 새가 커질 것 같다. 라는 이익의 연도로서만 지금 비춰지거든요. 그 점을 어쨌든 뭐 호불호를 떠나서 또 유불리를 떠나서 우상호라는 정치인이 지적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평가하고 싶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제3지대로 빠르게 합류하고 있는데 장가희 기자, 이 점점 뭐 그 제3지대 좀 새가 좀 불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 기존 당을 떠나서 제3지대 신당 합류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죠. 최운열,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계로 그리고 류호정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에 합류합니다. 이건 변호사님, 저 민주당에서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요, 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한테 좀 새로운 모습 보여달라, 좀 제3지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많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탈당 러시 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탈당 러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이 분열 양상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지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부터 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계속 수렁에 빠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지금도 민주당에서 이 미래 대연합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탈당 러시 현상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탈당 러시 이어질 것 같다,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정도에 이제 복귀할 거다, 당무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탈당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까요? 뭐 집안 당속이 좀 필요한 시점 같긴 하거든요. 일단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낸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성이 좀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당내에 어떤 분열이라든지 뭐 탈당 지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내 단합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당내 갈등 양상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이 갈등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리고 당내 단합을 더 결속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일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복귀를 해서 첫 일성은 아마 당내 통합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이런 성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일단 야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요, 비례연합정당 만들자 막 목소리 서로 계속해서 얘기 내고 있어요. 뭐 선거제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등 야권의 군소 정당이 뭉친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공동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 반윤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민심을 국회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지 의견이 나왔지만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종문 실장님, 꼼수 위성정당. 뭐 오늘 보도 보면은 떴다방 위성정당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판적이십니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민주당이든 혹은 국민의힘이든 이 정당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국민의 뜻에 따른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현 정부를 비판할 때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할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할까요? 민주당의 그 간사 있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돼요. 어려우니까요. 지금도 국민들한테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 47명을 뽑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있습니다. 알기 쉬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위성정당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뭐 모든 분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라도 저는 민주당이 떳떳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만들었다면 떳떳하게 우리는 다당제를 원했고 다당제를 다 끌어들여서 소수 의견도 다 받아들이려고 했으므로 지금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만든다. 라고 선언을 하면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지지자를 끌어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패스트트랙 해놓고서는 아유 우리 위성정당 만듭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꼼수를 계속 하니까 이렇게 떴다방 이야기를 들어도 떳떳하게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선거제 관련은 뭐 빨리 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최선의 답을 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바람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신년회죠. 거기를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속보가 나와서요. 조금 전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네.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예.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그리고 비례가 47명인데요. 이렇게 30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장관 기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직격탄을 하나 날렸는데요. 이것도 함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봅시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센 발언 그리고 뭐랄까요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약까지 제시를 했고 방금 이종훈 실장님은 정치인 다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 저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열리는 호텔인데 공교롭게도 이 장소가요 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이 계양구 옆 지역구인데 실장님 이 장소 선택에도 전략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그 전략을 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곳에서의 승리가 인천의 승리고 대한민국의 승리다라고 일부러 여기에 왔다라는 걸 밝혔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영상 나올 때 혼잣말처럼 아이고 정치인 다 됐다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네, 이유는 제가 이겁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유는 이겁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봐야 돼요. 이번 말고 이 직전에 인천 초토화됐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13석 중에 11곳을 뺏겼어요. 한 곳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무소속이 윤상현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2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대 2의 어떤 싸움을 다시 뒤집어 엎으려면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야당으로서. 그 바람은 어차피 어떤 구도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좋죠. 계양을이 또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계양을을 잡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벨트가 형성될 거예요. 네. 이쪽 어떤 벨트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쫙 일으켜서 인천에서 유의미하게 이렇게 획득하면 경기도에서 비록 많이 못 얻더라도 수도권에 우리가 이 정도로 했다라는 상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인천 계양을을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적진에서 그런 선언을 했군요.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관심사였는데 어제 보도 보면요, 이 인천 계산역 인근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이렇다면은 계양을 출마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공관위가 출범을 해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지역구에 어떻게 출마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거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계양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계산역 근처로 지금 본인의 지역 사무실을 좀 이전을 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해보겠다라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입장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일단 이번 총선에서 어디로 출마하는 것이 뭐 확정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계양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본인의 본분을 다한다 이런 취지 측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씨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로 자신 지역구 지키러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임기 내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야 되나요? 저는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면 교사가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종로에 나간다 안 나간다 갖고 3개월을 끌었어요. 지난 총선 때요? 네, 지난 총선 때. 그러면서 끝내 나중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게 3개월 동안 사실은 굉장히 혼선을 빚고 이 당대표로서 다른 그런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병리평이 아닌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준연동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병리평은 비례를 가는 것이고 준연동은 그대로 한다면 출마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계양을을 피하고 딴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뭐랄까요 그 비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계양을로 나가는데 빨리 결정을 한다 이런 지금 그 포지셔닝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는 자리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죠. 1타 강사, 대장동 1타 강사 했던 원희룡 전 장관이 함께 참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 원희룡 네. 이 구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를 할지도 모르는 그 계양구에 가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여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예전에도 인유한 혁신위에서 뭐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왔을 때 원희룡 장관이 뭐 공식적으로 계양에 가겠다 이러지는 않으셨지만 뭐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의 관심사는 과연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그런 매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주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 나오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직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대선급 주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과 1대1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본인의 정치적 체급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 깔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설령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집권 여당에 속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자리가 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계양 구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정치인들의 계산에 의한 이런 공천, 이런 총선이 과연 우리의 삶을 뭘 낫게 해주는가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양 구민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투샷, 한동훈, 원희룡 투샷. 이 장윤주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남는 장사라고 하셨는데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급 말씀을 많이 하셔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아니, 체급으로 이야기하면 원희룡 장관 대선 경선에도 많이 나갔고요. 또 국회의원 배지로 얘기하면 훨씬 더 선배입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는 초선이고요. 원희룡 지금 그 전 장관은 삼선까지 했습니다. 양천갑에서 도지사 각각 했으니까 그건 상쇄하더라도 대선에서 한번 낙선했다고 해서 체급이 높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해석은 조금 이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양구 을 주민들 분들께서 4년 전에 한 선택이 바로 정치적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니 경기도 지사하고 성남시장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인천 계양으로 와서 원래 있던 분을 또 서울시장으로 밀어내고 갑작스럽게 내리꽂힌 스스로 꽂아 넣은 그 부분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그러니까 반사, 즉 민주당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비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건 변호사님,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제 오후 국회에서요, 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출범식은요, 국민들에게 정책이 담긴 택배를 배송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 위원장은 당시에 저는 택배 박스만 보면 까고 싶어진다라면서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을 공약 잘 충실히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요, 총선 승리 퍼포먼스로 이 국민 택배 상자를 들고 국민의 내일로 이 국민 택배를 외치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약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자신이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라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이 정치 개혁에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공약 탄탄히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3선 중진 의원들 만났는데 여기서 이 총선 앞두고 희생, 뭐 이런 요구를 헌신 요구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뭐 좀 예상을 조금은 이 말로만 보면 좀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우선 어제 오찬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런 자리에서까지 헌신을 요구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좋은 경험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심사를 앞둔 시점에 그것도 첫 공천관리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히는 중진을 만나서 이번 만남이 중진들의 용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내일은 4선, 5선 중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헌신을 강조해 오셨는데 오늘 참선회의에서 요청하신 헌신이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제 비공개 오찬에서는요. 국민들께서 달라진 모습들,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요. 한 위원장이 최근 공식 공개 석상에서 인사말이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종호 실장님, 이거 네네. 좀 의도적인 거리두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윤 대통령을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전 지도부는 조금 그랬죠. 그렇죠. 김기현 대표는 했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나 혹은 또 원내대표 권성도 원내대표는 막 체리 따봉도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윤 대통령과의 가깝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이미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할 필요가 이전 대표보단 없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고 확실하게 나를 봐달라.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 이 정부에 대한 상벌보다 이 정당에 만약에 투표를 하면 나를 통해서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될 거다. 나를 투자해달라라는 의미로서 사실 윤 대통령 언급보다 자신을 부각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인천 신년이사회, 국민의힘 신년이사회에서 이재명 대 원희룡 이 구도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적진이죠. 거기서 아주 센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하는데 돌덩이 뭔가요? 글쎄요, 정말 시즌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또 정치인들의 발언들 정말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문맥으로 보나 뭐 돌덩이는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계양구에 지금 계신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선거를 통해 이기고 밀어내겠다 뭐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요. 사실 돌덩이를 밀어낼지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는 또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 오실지 안 오실지 이것까지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변수가 열려 있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정영환 공관위원장 둘 다 비정치인 출신인데 이 사실 정치권에 빚이 없는 분들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인적 쇄신을 단행할 거다 국민의힘에서 실행 가능할지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로 상대당 입장에서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권에 빚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되죠. 그러나 그것을 또 뒤집어 보면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말에 또 다름 아닙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정당 내에서 공천 실무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빚이 없는 상태에서 인적 쇄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좋은 자리들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당의 공천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려면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쇄신된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게 이제 공천의 완성일 텐데 과연 정치에 빚도 없고 경험도 없는 분들이 새로운 인물을 제대로 공천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관위원으로 지금 임명이 되신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계십니다. 이철규 의원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윤심 공천이 아닐까라는 불안함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정권 실장님, 아까 장가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내일은요 국민의힘 4, 5선 중진 의원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회동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김기현 전 대표입니다. 일단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 울산 불출마 얘기를 조심스럽게 할까요? 뭐 넌지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김기현 전 대표를 겨냥한 콕 집은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삼선 의원들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공개됐는데 딱 그 정도 수준. 당이 지금 승리해야 된다. 당이 승리하는데 여기 계신 4선 의원들이 다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은 언론들은 이렇게 쓸 겁니다.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콕 집어서는 이야기 하나 대 총론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사실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은 아마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거운 얘기들 했는데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전체위원장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과거 출근길 모습에 대해 뭐 딴지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거론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1년 반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첫 출근하던 날 한 브랜드 커피와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저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미지 메이킹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준석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거는 한동훈 위원장 집에서 법무부 과천청사까지 가는 길에 이 브랜드 매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슴에 1992, 1992 맨투맨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언급을 하면서 혼자 대선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자꾸 아이템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보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뭐 전화도 안 받고 꺼놨다고 하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 내놓고 있고 장해찬 전 최고도 이 모든 게 열등감이라고 하면서 계속 좀 이준석 위원장 지적에 나섰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한 말이 딱 떠오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지금 제3지대가 열심히 뭐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다. 네. 나는 뛰어서 골을 넣는 사람이지 뭐 어떤 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뭐 이렇게 평을 하고 이럴 시기가 있을까, 뭐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죽도록 아프다면 투표하고 죽어라.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던진 말인데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얼마나 뜨거운지 벌써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선을 향한 지지자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가 열린 이날 인디애놀라의 체감 온도는 섭씨 영하 37도였는데 지지자들은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대기하는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에 트럼프는 당선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 영하 35도에 이르는 북극 한파도 선거 열기는 시키지 못했던 듯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화당 경선 레이스가 트럼프의 독주로 끝날지 혹은 어떤 경쟁 구도가 더 나올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그야말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것도 모자라 마약을 투여하고 운전대를 잡아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도 있는데요. 그제도 한 남성이 대낮부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 운전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는 듯 하다가 갑자기 차단봉과 건물 외벽을 연달아 받고서야 멈춰선 차량. 자칫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까지 덮칠 뻔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게 체포될 당시에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집에서 수면마 취재인 마약류 케타민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차로는 평소 학생들이 다니던 등굣길이었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